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박철수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35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매년 겪고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젊을 때는 세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WSI 받아서 간단히 신고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수입원이 생기면서 세금 신고가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매년 CPA한테 $2,000씩 내면서 세금 보고를 맡기고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부담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1992년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다가 미국 진출하는 회사를 따라온 거였거든요. 처음 10년 정도는 정말 단순했어요. 회사에서 주는 W에서의 하나로 세금 보고 끝이었으니까요. 터보텍스나 HR블록 같은 데서 $200 정도 내면 끝났죠. 그런데 2005년 즈음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인타운 근처에 작은 콘도 하나를 사서 렌트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스케줄이라는 복잡한 양식을 작성해야 하더라고요. 임대 수입은 물론이고 감가상각비, 수리비, 관리비 같은 걸 다 계산해서 넣어야 했어요. 두 번째는 2010년에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였어요. 회사에서 얼리 리타이어먼트 PACKA 그래미를 받고 나와서 한인들 상대로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거든요. 이것도 스케줄시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정말 복잡했어요. 매출 원가, 각종 비용들을 다 정리해야 하고 자영업자 세금도 따로 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자산들 때문이었어요. 201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상속받았는데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일의 시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전 세계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아파트 임대료도 신고해야 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또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걸로 처리해야 하고요. 그런데 가장 복잡한 건 FATCA랑 FBAR라는 거였어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가 $10,000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좌 번호, 최고 잔액, 이자, 소득 같은 걸 다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벌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는 다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안 내도 될 수도 있는데 이 계산이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015년부터는 CPA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인 CPA한테 갔는데 $1,200 정도 받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양식들이 생겼어요. PPP 론을 받았다가 프로그램 IVNESS 받는 것도 신고해야 하고 스티뮬러스 체크 관련해서도 추가 계산이 들어가고요. 그 해에는 $1,800를 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아예 $2,000를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미국에서도 캐피털 그램 AIN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계산이 정말 복잡했어요. CPA가 한국 세무사랑도 연락해 가면서 계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세금 보고에 들어가는 양식만 해도 1040, 스케줄 A, B, C, D, E, 폼 8938, FBAR, 폼 1116 같은 게 한 10개가 넘어요. 일반 사람들은 1040 메인 폼 하나면 끝나는데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특히 제일 짜증나는 게 한국 자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한국 은행에서 받는 서류들은 다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CPA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도 해줘야 하고요. 한국 세법이랑 미국 세법이 달라서 중간에 조정할 게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받았을 때 소득으로 안 치는데 미국에서는 이자 없는 대출을 받은 거로 봐서 임프유티드 인트러스트라는 걸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매년 세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계산들이 추가돼요. 작년에는 CRYPTOCURRENCY 관련해서도 질문이 추가됐고 올해는 또 뭔가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CPA 비용이 매년 오르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워요. 2015년에 $1,200였던 게 지금은 $2,000예요. 거의 10년 만에 70% 가까이 오른 거죠. CPA가 하는 말이 제 케이스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자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국 세무사랑도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더 복잡해졌어요.
작년에 정비소를 아들한테 넘겨주면서 그램 IFT 텍스 문제가 생겼거든요. 비즈니스 가치 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램 IFT 텍스 리턴도 따로 내야 하고요. CPA가 이것까지 처리하려면 추가로 $500는 더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직장만 다녔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겠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비즈니스도 운영하고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자녀들한테 자산을 물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건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았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요. 한국은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모든 걸 개인이 다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니까 결국 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 같은 1세대 이민자들은 더 어려워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세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실수했다가 IRS한테 걸리면 벌금도 무섭고요. 그리고 CPA들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갔던 CPA는 한국 자산 문제를 잘 몰라서 실수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CPA한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신고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멘디드 리턴을 몇 개 내야 했어요. 그때도 비용이 추가로 들었고요. 지금 다니는 CPA는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 사정을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도 매번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한미 조세협정 같은 건 전문가들도 해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은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해요.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여기 있고 메디케어도 받고 있고 소셜시큐리티도 받고 있어서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올해 소셜시큐리티는 월 $2,800 정도 받고 있고 아내도 $1,200 정도 받아요. 여기에 임대소득이랑 401k에서 나오는 소득까지 합치면 꽤 복잡해져요. 소셜시큐리티는 다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매년 계산이 달라져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메더케어 파트 B 프리미엄도 소득에 따라서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줘서 더 복잡해졌어요. 가끔 주변 한인분들 보면 부러워요. 직장만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세금이 간단하거든요. 더블유에서의 하나 소셜시큐리티 401k 정도면 끝이에요. 온라인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사업도 했고 부동산 투자도 했고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복잡해지면 계속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 한국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했으면 그것도 또 신고해야 하거든요. 요즘은 CPA를 바꿀까도 생각해 보는데 어디 가나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상황이 복잡한 게 문제지 CPA 탓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몇 년 동안 함께 일한 CPA라서 제 상황을 잘 아니까 바꾸면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더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예정이에요. 아내랑 저랑 둘 다 70세반이 되면 401k에서 RMD라는 걸 받아야 한다고 해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금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신청할까 고민 중인데 이것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한미 조세협정 때문에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산이 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때예요. 지금은 CPA가 처리해주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자녀들도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산을 좀 더 단순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잡한 투자는 정리하고 한국 자산도 처분할까 고민 중이에요. 나이 들어서는 단순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세금 문제가 또 생겨요. 자산을 팔면 캐피털 그램 AIN 텍스를 내야 하고 자녀들한테 주면 그램 IFT 텍스 문제가 생기고요.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매년 $2,000씩 CPA비를 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IRS 오디시라도 받으면 그때 드는 비용이 훨씬 클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미국에서 이렇게 복잡한 세금을 낼 정도로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자산을 모으기 어려웠을 거예요. 미국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비즈니스도 운영했으니까요. 그리고 복잡하긴 하지만 미국 세법은 그래도 공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많거든요. 비즈니스 비용, 감가상각, 외국 납부세액 공제 같은 것들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복잡함을 모르실 거예요. 미국 거주 한인들, 특히 1세대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한국과 연결된 자산이 있으시면 더 복잡하실 거고요. 제 조언은 절대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잡한 상황이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수했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클 거예요. 그리고 CPA를 선택할 때는 한국 자산이나 이중국적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일반적인 미국 세법만 아는 CPA로는 부족해요. 특히 한미 조세협정이나 FATCA 같은 걸 잘 아는 전문가여야 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세금 보고를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도 미국 세금 보고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비용도 조금 더 싸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한 CPA가 있어서요. 내년에는 좀 더 단순화를 시도해 볼 생각이에요. 복잡한 투자는 정리하고 한국 자산도 가능하면 처분해서 세금 문제를 줄여보려고요.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게 최고라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자산을 모으기 어려웠을 거고 자녀들 교육도 이렇게 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성공의 달콤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가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고 또 아프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인 2022년 저는 45년간 살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메리칸 드림. 1977년 제가 28세였을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고는 어학사전 하나와 한국에서 번 돈 $2,000가 전부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미국 문화도 낯설고 무엇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영어학교에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도왔고 우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자는 일념으로 말이에요. 5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받았고 10년 후인 1987년에는 드디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선서식장에서 성조기에 대고 손을 올리며 충성 서약을 할 때의 그 뭉클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삶. 시민권을 받은 후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취업의 기회가 넓어졌어요. 정부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아내는 한인 노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큰아들은 LA 의대를 나와서 지금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은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5년을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에도 충실히 납부했고 401k 연금도 꾸준히 적립했습니다. 은퇴할 즈음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집도 한 채 장만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으로의 귀국 결심. 그런데 2019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몸이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많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면 어떨까요? 한국 의료비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친구들도 있고.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제 고향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건강 때문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아이들과도 만나기 어려워지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향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권 포기의 결정. 2021년 말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실수를 했어요. 한국 영사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이시면 복수국적이 가능하긴 한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면 굳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저는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 다시 돌아올 일도 없을 것 같고 복잡한 절차 받느니 그냥 포기하고 가자고 생각한 거예요. 2022년 3월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시민권 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포기 비용만 $2,350였어요. 6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2022년 9월에 정식으로 시민권 상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2022년 10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45년 만에 고향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전세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월 $1,800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 230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한국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고 지하철도 무료로 타고 다니니까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연금 수령의 어려움.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미국 연금 받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했어도 소셜 시큐리티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 계좌로 직접 송금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게다가 30%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더라고요. 401k 연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세무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 의료보험의 공백. 더 큰 문제는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메디케어도 자동으로 끊어진 거예요. 한국 건강보험은 6개월 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만약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었지만 아내의 재활치료나 재정기검진 등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전액 본인 부담이었어요. 몇 번 응급실에 갔는데 한 번에 5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 자녀들과의 거리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한국에 왔다고 좋아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오실 필요가 있었나요?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고 싶으셔도 이제 어려워진 거 아시죠?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살고 있고 손주들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데 제가 시민권을 포기한 바람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문제, 예상치 못한 한국 생활의 어려움. 한국 생활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4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우선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음식 주문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 뱅킹으로 해야 하는데 70대 노인에게는 정말 어려웠어요. 교통비는 무료였지만 지하철역 계단이 너무 많아서 아내가 다니기 힘들어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도 많지 않고 있어도 고장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미국과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시니어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장 큰 타격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23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 주거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세 2억에 살고 있는데 2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니까 불안했어요. 월세로 바꾸자니 월 12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의료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 재활치료비, 제 당뇨약과 정기검진비 등등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그리고 물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외식비는 미국과 비교해도 별로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생활비 전체로 보면 월 200만 원은 써야 겨우 살만했습니다. 결정적 깨달음, 복수국적의 소중함. 결정적으로 후회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 말 큰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연히 참석하고 싶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을 했는데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시민권을 포기했습니까? 다시 미국에 정착할 의도는 없습니까? 결국 비자는 나왔지만 3개월짜리 단기 비자였어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손주도 보고 싶었지만 2주 정도만 머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70대 한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65세에 복수국적 받아서 미국 한국 자유롭게 다녀요. 연금도 그대로 받고 메디케어도 유지하고 한국 건강보험도 가입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성급하게 시민권을 포기했을까? 전문가 상담을 통한 후에 극대화. 한국에 돌아와서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쓰고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쓰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포기하셨으니까 이제는 일반 외국인과 똑같습니다. 다시 시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자녀분들이 초청해 주시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 이민 대기자가 많아서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45년간 쌓아온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성급한 판단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중요성 재인식. 더 큰 문제는 메디케어였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메디케어도 자동으로 끊어졌는데 나중에 시민권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메디케어는 새로 가입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늦게 가입하면 평생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국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이네요? 라고 물어보니 변호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다행히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30% 세금이 원천 징수되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은 한 달에 $1260 정도였어요. 한국 돈으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내의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 2024년 초 아내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한국 건강보험이 있어서 치료비 부담은 줄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특히 아내가 좋아하는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미국에 있었으면 메디케어로 이런 치료들을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내 건강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 것 같았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 악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2024년 여름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에게는 3번째 손주였어요. 당연히 보러 가고 싶었지만 또 복잡한 비자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시민권이 있었으면 그냥 오시면 됐을 텐데. 이제 와보시려면 매번 비자 받느라 몇 주씩 걸리잖아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2024년 하반기부터는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 미국 연금은 그대로였거든요. 특히 전세금 문제가 심각했어요. 2년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3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을 더 내거나 아니면 월세로 바꿔야 했습니다. 월세로 바꾸면 매월 150만 원이 나가는데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5천만 원을 더 낼 여유도 없었고요. 친구들과의 격차감. 더 힘들었던 것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격차감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 집이 있었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반면 저는 전세살이에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떤 친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왜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왔어? 나라면 복수국적 받아서 양쪽에서 혜택 다 받았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건강 문제와 의료 시스템의 한계. 2024년 말 제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협심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실력이 뛰어나고 친절했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 45년간 다니던 주치의와는 달랐어요. 병력을 새로 설명해야 하고 과거 치료 기록도 따로 없으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45년간 다니던 주치의가 있고 메디케어로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제가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는 바로 충분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잡한 절차라고 해봤자 7개월에서 8개월이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복수국적이 있었다면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을 것. 소셜 시큐리티를 세금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었을 것. 메디케어를 유지해서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 자녀들과 손주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을 것. 한국 건강보험도 가입해서 양쪽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을 것.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큰아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저희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경제적으로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버텨야죠. 아내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요. 다행히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월 32만 원 정도인데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기도 해요. 후배들에게 드리는 조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사신 65세 이상 한인 동포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성급하게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복수국적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7개월에서 8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을 받으면 양쪽 국가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서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의료 혜택도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신청 절차.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 등록을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국적회복 허가가 나면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써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써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직 6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65세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65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민권을 포기하신 분들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초청해 주시면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아무리 고향이 그립고 한국 생활이 편하다고 해도 자녀들과 손주들과 떨어져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더 소중해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고 그럴 때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있으니까 복수국적을 받아서 자유롭게 오갔어야 했는데 그런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경제적 현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 현실입니다. 한국 물가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특히 주거비나 의료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연금만으로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전세금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불안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부담이 큽니다. 만약 복수국적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미국으로 다시 가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의료 시스템의 차이. 의료 시스템도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45년간 미국에서 쌓아온 의료 기록이나 주치의와의 관계는 대체할 수 없더라고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새로운 병원, 새로운 의사에게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과거 치료 기록을 새로 만드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메디케어의 경우 한번 끊어지면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페널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4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70대 노인이 적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병원 예약, 음식 주문, 은행 업무, 교통카드 충전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젊은 분들은 금방 적응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노인층에게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예전과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시니어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 혼란. 45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미국 문화에 적응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문화적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는데 한국에서는 관심과 간섭이 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연령대별 위계 문화도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른 서열이 뚜렷하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정체성 혼란도 겪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 부모의 선택. 아이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니 아이들도 저희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큰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건강 때문에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싶으시다면 이해해요. 하지만 왜 시민권까지 포기하셨어요? 복수국적 받으시면 자유롭게 오갔을 수 있었잖아요. 둘째 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빠, 우리가 모두 미국에 있는데 아빠, 엄마만 한국에 계시면 가족이 떨어져 사는 거예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비자 받느라 복잡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내 아들은 경제적 측면을 걱정했어요. 아빠,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아이들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전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당장의 감정만으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과의 소원해진 관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첫째 손주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화상통화를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손주는 아직 어린데 저희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화상통화를 해도 어색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셋째 손주는 작년에 태어났는데 아직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코로나19도 있었고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갈 수가 없었거든요. 후회의 순간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뉴스를 볼 때 나도 아직 미국 시민이었다면 저 소식들이 남의 일 같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언제 또 올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비자 때문에 아직 모르겠다고 답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메디케어가 있었다면 이 검사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 다들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바보같이 시민권을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아내의 마음. 아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고향에 돌아왔다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들과 손주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손주들을 많이 그리워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매주 손주들과 만나서 밥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는 화상통화로만 봐야 하니까 너무 아쉽다고 자주 말해요. 그리고 아내도 미국 의료 시스템을 그리워합니다. 미국에서는 물리치료도 메디케어로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비급여라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복수국적 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걸 그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 건강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오히려 아내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현실적 대안 모색.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큰아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가족 초청 이민이라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는 다시 미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절약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서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도 최대한 아껴 쓰고 있어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기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과의 연락도 더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화상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손주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복수국적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자녀들과 손주들 가까이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의 경험도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한국 문화도 다시 경험할 수 있었고 한국 의료진의 실력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수국적의 중요성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 당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반드시 복수국적을 신청하세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겁내지 마시고 시간이 걸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의 어려움을 꼭 고려하세요. 특히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시다면 복수국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적 현실도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한국 물가가 예전만큼 저렴하지 않아요. 특히 주거비,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결정하세요. 저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민 전문가나 경험자들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가 된 박영수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40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미국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84년 제가 34세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군사정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죠.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한국에서 받던 월급으로는 도저히 미국에서 생활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영어 교사를 했다지만 일상 영어와 학교 영어는 완전히 달랐고 미국 사람들이 빠르게 말하는 영어는 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교사 경력이 무용지물이 되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소규모 수입업체에 취직했어요. 한국 상품을 미국에 들여와 파는 일이었는데 월급은 $800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그때는 그마저도 감사했어요.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당시 중학교 2학년, 둘째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미국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발표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었거든요. 5년 정도 지나니까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인 수입업체에서 영업부장까지 올라갔고 아내도 간호사 자격증을 다시 따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완전히 미국 생활에 적응해서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저희 가정에도 진짜 미국식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캠핑도 가고 아이들 스포츠 경기도 보러 다니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이웃들과 파티도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저는 독립해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한국의 전자제품과 화장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이었는데 한류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꽤 잘 됐어요. 아들은 UCLA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딸은 USC에서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꿈꿨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부터였어요. 아들은 뉴욕에서 투자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결혼해서 시애틀로 이사 갔습니다. 갑자기 로스앤젤레스의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죠.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았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히 좋습니다. 최신 장비도 많고 의사들 실력도 훌륭하죠.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2015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사업을 접고 소셜 시큐리티와 그동안 모아둔 401k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합쳐서 월 3,200달러 정도 받았으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한인 커뮤니티 활동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의 벽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보험 처리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2018년에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메디케어와 추가 보험이 있어서 치료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술부터 항암 치료까지 1년 넘게 병원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보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다행히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많이 지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혼자서는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졌고 한인 커뮤니티 활동도 모두 중단되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쯤 한국에 있는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진지하게 한국 귀국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알아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에도 100달러가 넘게 나오는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을 커버한다는 거예요. 또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모든 안내 방송이 영어로도 나오고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이 미국보다 더 편리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당일에 진료 예약이 가능하고 검사 결과도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료진의 태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항상 바빠 보이고 환자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상담해 주더라고요. 그의 말에 아내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20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집을 팔았는데 75만 달러에 팔렸어요. 한국 돈으로 약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근교 분당에 아파트를 샀어요. 미국 시민권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도 한국에서 계속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드디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제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한국 생활의 장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료 서비스가 정말 편리해요.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는데 진료비가 1만 원도 안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진료를 받으려면 200달러는 내야 했는데 말이죠. 건강검진도 받아봤는데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거의 무료나 다름없고 검사 항목도 아주 꼼꼼했어요. 결과도 일주일 안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로 받는 돈이 한국 돈으로 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부부가 넉넉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그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몇 가지는 정말 그리워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운 건 미국의 넓은 공간감이에요.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차로 조금만 나가면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나 산맥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웅장함이 그립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예요. 한국은 아직도 나이나 서열을 많이 따지잖아요. 74세인 제가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격식을 차려야 하고 상대방의 나이나 직업을 의식하게 돼요. 미국에서는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자유로움이 그립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서비스 마인드예요. 미국에서는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물론 팀 문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자세가 느껴졌거든요. 한국도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국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미국의 다양성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쉽게 맛볼 수 있었어요. 멕시코 음식, 이탈리아 음식, 중국 음식, 일본 음식까지 정말 다양했죠. 한국에서도 외국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미국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는 미국의 자연환경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차로 2시간만 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 같은 대자연의 웅장함은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등산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의료 서비스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보험이 있어도 최소 $500는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5만 원도 안 나왔어요. 게다가 대기 시간도 미국보다 훨씬 짧았고 의료진도 친절했습니다. 정기 검진도 비교가 안 돼요. 미국에서는 연례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최소 $200는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도 정말 저렴하고요. 또 하나 만족하는 건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고 처방전도 바로 약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보험회사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며칠씩 걸렸거든요. 교통도 정말 편해요. 지하철과 버스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운전하기 부담스러워지니까 대중교통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언어 문제도 해결됐어요. 40년 동안 영어를 쓰면서도 의료진과 소통할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특히 복잡한 의학 용어나 보험 관련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지금은 모든 걸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의 정이 그리웠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반찬도 나눠 먹고 이런 소소한 인간관계가 노년에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 정도만 나눴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느낌이에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아들딸이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휴가 때마다 한국에 놀러 와요. 미국에 있을 때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1년에 몇 번 못 봤는데 지금이 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3,200로 겨우겨우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돈으로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외식도 자주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가끔 국내 여행도 다녀요.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 많은 걸 얻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의 좋은 점들이 그립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효율적인 생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편안함이 노년의 삶을 훨씬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40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줄 수 있었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는 역시 고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가끔 미국이 그리울 때는 아이들과 화상통화를 하거나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곤 해요. 특히 그리운 건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날씨와 베니스 비치의 석양이에요. 주말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 읽던 여유로운 시간들도 그립고요. 하지만 그런 추억들이 있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의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한국에서의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평안한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두 나라에서 모두 살아본 사람으로서 각각의 장단점을 모두 알기에 더욱 지금 상황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플레이노에 거주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45살이고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지난 5년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차가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 살아보신 분이라면,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을 보면 넓은 드라이브웨이에 차 5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 차, 부인 차, 그리고 고등학생인 아들 민준이가 몰고 다니는 중고차, 거기에 손님용 차 1대, 그리고 주말에 캠핑 갈 때 쓰는 SUV까지요. 이 모습을 처음 본 한국 친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야, 현수야. 너희 집이 자동차 대리점이야? 라면서 농담을 던지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주차 지옥을 생각하면 이런 여유로운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실감이 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차 전쟁의 시작. 이야기는 2018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좋은 학군이라는 이유로 비싼 전세금을 내고 들어간 곳이었죠. 그런데 이사 첫날부터 저희를 맞이한 것은 바로 주차 대란이었습니다. 500가구가 넘는 대단지였는데 주차 공간은 세대당 1.2대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만 해도 차가 2대였거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쓰는 차와 부인이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줄 때 쓰는 차.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차 2대는 기본으로 갖고 있었어요. 결국 수학이 안 맞는 거죠. 500가구의 차량 대수는 거의 1000대 가까이 되는데 주차 공간은 600대분밖에 없으니까요. 매일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아파트 단지는 말 그대로 주차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빈 주차 공간을 찾아 단지 안을 무한 맴돌이하는 차들, 주차 공간 하나라도 비면 달려드는 차들의 경쟁이 치열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게 밤 11시쯤이었는데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분 넘게 단지 안을 돌고 돌았지만 빈 공간이 없어서 결국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빼러 가야 하는데 그 주차장은 아침 8시에나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7시 반에는 회사로 출발해야 하는데 말이죠. 결국 그날은 지각을 했고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중주차의 악순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중주차였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차 뒤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중주차를 할 때 연락처를 차 앞 유리에 붙여두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그러면 앞차 주인이 차를 빼야 할 때 전화를 해서 차 좀 빼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깨달았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 응급실 가야 해서 차 좀 빼주실 수 있나요? 물론 당연히 나가서 차를 빼줬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달에 서너 번은 되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앞차 주인한테 전화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전화를 받아도 지금 술 마셔서 운전할 수 없다거나 출장 중이라 내일 새벽에나 들어간다는 식으로 대답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주차 때문에 벌어진 이웃 갈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갈등도 심각했어요. 저희 아파트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주차 관련 불만 글이 올라왔어요. 몇 호 몇 동 누구누구 맨날 이중 주차하지 마라. 주차 매너 없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 싫다.
관리소에서 주차 관리 제대로 해라. 이런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면서 아파트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심지어 한 번은 주차 문제로 주민 두 분이 주먹 다짐까지 벌인 사건도 있었어요. 한 분이 다른 분의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차 주인이 와서 왜 남의 자리에 주차했느냐며 따졌고 그러다가 말다툼이 벌어져서 결국 몸싸움까지 간 거죠. 그 일 이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서로 눈치를 보고 인사도 어색하게 주고받고 주차 하나 때문에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기의 악몽. 부인 은정이는 주차 문제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이 거의 전쟁 수준이었거든요. 대치동 학원가는 그야말로 주차 지옥이었어요. 학원마다 주차 공간이 있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원 앞 도로에 이중주차를 하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은정이가 아이들 픽업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항상 짜증이 나 있었어요. 오늘도 주차하려고 30분을 돌았다. 차 빼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때문에 기분 망쳤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는 게 일상이었죠. 한 번은 은정이가 민준이 학원에서 픽업하려고 갔는데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우산 쓰고 뛰어가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차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벌금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날 은정이가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차 한 대 주차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뭔 죄를 지었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주말 나들이조차 포기하게 된 현실. 주차 문제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주차 걱정 때문에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강남역이나 홍대, 명동 같은 번화가는 아예 포기했어요. 주차비가 시간당 3,000원에서 5,000원씩 하는데 하루 놀다 보면 주차비만 2, 3만 원이 나오거든요. 가족 외식비보다 주차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 곳만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짐도 많아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서연이 생일이어서 롯데월드를 가려고 했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결국 가지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주말에는 롯데월드 주차장이 금방 만차가 되고 주변 유료 주차장도 비싸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결국 그날은 동네 놀이터에서 간단히 생일 파티를 하고 말았는데 서연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첫 번째 미국 출장에서 느낀 충격. 그러던 중 2018년 말에 회사 업무로 미국 출장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미국의 주차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댈러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호텔로 향하는 길에 깜짝 놀랐어요. 도로가 넓은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어디를 가든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프런트에서 주차는 무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호텔 주차비만 해도 하루에 2, 3만 원씩 하는데 무료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협력업체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 사무실 앞에 엄청나게 넓은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직원 한 명당 주차 공간이 2~3개씩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모두 무료였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근처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여유롭게 주차되어 있고 주차비는 당연히 무료.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주차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미국에서 봤던 여유로운 주차 환경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생활로 돌아오니까 주차 스트레스가 더욱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9년 봄에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갔다가 겪은 일이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차로 가야 했는데 학교 주변에 주차할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설명회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 정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정작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가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은정이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 한 대 주차하는 것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교육에도 지장을 받고. 은정이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나도 매일 주차 걱정하느라 지쳐간다.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가족이 모두 병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제 IT 경력으로는 미국 취업이 가능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국 이민 준비 과정. 이민 결심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 지사 근무 기회를 알아봤고 다행히 텍사스 댈러스 지사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죠. 과연 미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요. 특히 주거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댈러스 시내에 살 것인가 아니면 교외에 살 것인가. 한국에서 살던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시내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미국 동료가 조언해 주더라고요. 현수, 미국에서는 교외 단독주택에 사는 게 훨씬 좋아.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더더욱 그래. 주차 걱정도 없고 공간도 넓고 무엇보다 안전해. 그 동료의 조언에 따라 댈러스 북쪽 교외 지역인 플레이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집들을 찾아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보다 2배는 넓은 집에 앞마당, 뒷마당이 있고 차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서울 아파트보다 오히려 저렴했어요. 플레이노 도착, 새로운 세상의 시작. 2019년 여름 드디어 가족 모두가 미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플레이노까지 렌터카를 몰고 가는 동안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아빠, 길이 왜 이렇게 넓어? 차들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주차장이 진짜 크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미국의 주차 환경에 감탄했어요. 한국에서 보던 이중주차나 불법 주차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모든 차들이 정해진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살 집에 도착했어요.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차고가 2칸이고 앞마당에 드라이브웨이가 있어서 차 4~5대는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은정이가 집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조용한 주택가 거리에 각 집 앞마다 차들이 평화롭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첫 쇼핑 주차의 천국. 미국에 온 지 며칠 후 가족들과 함께 대형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갔어요. 월마트라는 곳이었는데 주차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축구장 서너 개를 합친 것만 한 거대한 주차장에 수백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래도 빈 공간이 절반은 되어 보였어요. 제가 아무 곳에나 차를 세웠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아빠, 여기는 주차장이 진짜 크네. 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 라고 묻더라고요.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올 때 카트에 가득 찬 물건들을 차에 실으면서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마트 주차비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여기는 몇 시간을 있어도 무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주차할 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마트 주차장에서도 자리 잡으려고 경쟁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 곳에나 편안하게 주차하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아이들 학교 문제, 주차 걱정 제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은 아이들 학교 관련 일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학원 픽업 때문에 매일 주차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학부모들을 위한 넓은 주차장이 있었어요. 학부모 회의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스쿨버스 시스템이었어요.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니까 매일 데려다 주고 데려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은정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보, 나 진짜 자유로워졌어. 매일 아침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차 몰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가끔 아이들을 직접 데려다 줄 일이 있어도 전혀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학교 앞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고 질서정연하게 차들이 줄을 서서 아이들을 픽업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쇼핑몰에서 느낀 진정한 여유.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주말마다 가족들과 쇼핑몰에 가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주차 걱정 때문에 망설였던 외출이 이제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댈러스 근처에 있는 대형 아울렛에 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한국으로 치면 동대문이나 강남 지하상가 규모의 쇼핑몰인데 주차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가족들과 하루 종일 쇼핑을 해도 주차비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무 데나 차를 세우고 마음껏 쇼핑을 즐길 수 있었죠. 은정이가 그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한국에 있을 때는 쇼핑하러 가도 주차비 걱정, 주차 자리 찾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말 쇼핑이 즐거워졌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자고 하면 차 주차할 수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아빠 어디 놀러 가자.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차 구입 꿈 같은 경험. 미국에 온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렌터카를 반납하고 제 차를 사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차를 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였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딜러십에 가서 차를 고르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차를 살 때도 주차하기 쉬운 작은 차를 우선 고려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를 수 있었거든요. 결국 혼다 어코드를 샀는데 한국에서 몰던 소형차보다 훨씬 크고 편안한 차였어요. 그런데도 주차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딜러십에서 차를 인수받고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처음으로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실감이 났어요. 넓은 도로에서 여유롭게 운전하고 집에 도착해서는 아무 걱정 없이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고 부인 차까지 2대 주차의 여유. 한 달 후에는 은정이 차도 샀어요. 도요타 캠리였는데 은정이가 차를 받고 나서 첫 마디가 여보 내가 이렇게 큰 차를 몰아도 되는 거야? 였어요. 한국에서는 주차 때문에 최대한 작은 차를 선택해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차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집 드라이브웨이에는 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아들 민준이의 첫 차.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경험했어요. 미국에서는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거든요. 민준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던 날 저희는 중고차 딜러십에 가서 아이 첫 차를 사줬어요. $2,000짜리 중고 혼다 시빅이었는데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한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고등학생이 자기 차를 갖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 차를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 집 앞에는 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공간이 충분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 야 너희 집이 주차장이냐? 라고 농담하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말 가족 나들이의 완전한 변화. 주차 걱정이 없어지니까 주말 가족 나들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갈까? 라고 하면 먼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댈러스 시내 관광지, 포트워스 동물원, 식스플래그스 놀이공원 등등. 어디를 가든 넓은 주차장이 있고 대부분 무료였어요. 유료 주차장이라고 해도 하루에 $10 내외로 한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죠.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오클라호마까지 여행을 갔는데 중간중간 들른 레스토랑이나 관광지마다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들를 수 있었어요. 정말 자유로운 여행이었죠. 캠핑카까지 꿈의 실현. 미국 생활 2년 차가 되면서 저희는 더 큰 모험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캠핑카를 사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캠핑카를 샀다고 해도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했어요. 중고 캠핑카를 사서 집 옆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해두고 주말마다 가족 캠핑을 다닐 수 있었어요. 첫 캠핑 여행으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갔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캠핑카를 몰고 광활한 미국 대륙을 달리면서 내가 정말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감격이 밀려왔어요. 5번째 차 여유의 상징. 지금 저희 집 앞에는 차 5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제 출퇴근용 세단, 은정이 SUV, 민준이 중고차, 손님용 차 1대, 그리고 캠핑용 픽업 트럭까지요. 한국 친구들이 이 사진을 보면 모두 놀라요. 야, 현수야. 너 미국 가더니 완전 부자가 됐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차 5대를 갖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에요. 중고차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차 5대를 아무 걱정 없이 주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는 차 한 대 주차하는 것도 전쟁이었는데 여기서는 5대를 편안하게 세워둘 수 있으니까요. 한국 친구들의 방문 극명한 대비. 작년에 한국에서 친구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대학 동창인 준호와 그 부인 미영이었는데 여전히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공항에서 친구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오는 길에 준호가 계속 감탄하더라고요. 야, 현수야. 도로가 이렇게 넓어도 되나? 그리고 차들이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니지? 집에 도착해서 드라이브웨이에 차 5대가 주차된 모습을 보고는 아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는 게 야, 너 여기서 자동차 장사해? 그날 저녁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준호가 한국 상황을 말해주더라고요. 여전히 주차 전쟁이 심하고 주차비는 더 올랐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여전히 스트레스라고 하더군요. 현수야,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럽다. 우리는 아직도 매일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너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고. 미영이도 은정이한테 언니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보여.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방문 영문화 충격. 올해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잠깐 다녀왔어요. 3년 만에 가는 한국이었는데 영문화 충격이 정말 컸어요. 인천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서울로 향하는데 첫 번째 충격은 도로 상황이었어요. 차들이 빽빽하게 달리고 차선 변경도 자유자재로 하고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운전 패턴인데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더 큰 충격은 주차였어요. 예전에 살던 대치동 아파트 근처에 갔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식당 하나를 가더라도 주차할 곳을 찾느라 30분을 돌아야 했고 결국 찾은 주차장은 시간당 5,000원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죠. 아이들도 놀라더라고요. 아빠, 왜 여기는 차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 그리고 주차비가 왜 이렇게 비싸? 현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 아내는 62살인 은퇴 교사 부부입니다. 지금 저희는 시애틀 페더럴 웨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토마토와 상추가 자라고 있고 거실 창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8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서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 대치역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려가며 출근하고 저녁에는 학원과 교통체증에 갇혀 집에 돌아오곤 했죠. 그때 저는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아내는 같은 지역 초등학교에서 32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직원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에 살다 보니 전세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전세금 8억 원을 내고 살았는데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월 50만 원 가까이 나갔죠.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돈 문제도 컸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바로 우리 아이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하루 종일 학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바로 수학학원 가서 저녁 9시까지, 토요일에는 국어 논술과 영어학원, 일요일에는 과학학원까지. 한 달 사교육비만 28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제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아이는 항상 피곤해했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중학생이 탈모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학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었죠. 강남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아빠, 나는 왜 매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라고 묻더군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교사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우리 딸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아내의 동창이 시애틀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넓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바비큐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집 가격을 물어보니 $70만, 우리 돈으로 9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강남 전세금과 비슷한 돈으로 단독주택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죠. 더 놀라운 건 교육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 아이는 현지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방과 후에는 축구를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하이킹을 즐긴다고 했어요. 한국처럼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이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미국에서는 교사 경력이 인정받고
특히 제가 가진 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산해보니 제 교직원연금이 월 320만 원, 아내 연금이 월 28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어요. 합치면 월 600만 원인데 이 돈이면 시애틀에서 충분히 살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주택을 현금으로 사면 월세나 대출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더욱 여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2021년 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아이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도 학원은 계속 다녀야 했어요. 학원에서는 다른 아이들은 다 나오는데 왜 우리 아이만 안 나오냐며 압박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시애틀에 사는 친구는 아이와 함께 캠핑을 가고 가족끼리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같은 팬데믹 상황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죠. 마침 제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아내도 정년까지 2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자고.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이민이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사냐,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하면서요. 특히 강남에 사는 부모님들은 강남에서 나가면 후회한다며 극구 반대하셨죠.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딸아이도 미국 가서 진짜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공부가 아니라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2022년 여름 드디어 이민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아이가 어릴 때 아내가 교환학생으로 1년간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가족 이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무범죄 증명서, 건강검진서, 재정증명서 등등.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건 강남 전세 아파트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 시장이 급격히 악화됐거든요. 저희가 8억 원에 들어갔던 아파트인데 갑자기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6억 원으로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2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고민 끝에 월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80만 원. 그나마 집주인이 협조적이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세가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전세 사기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고 정말 불안했어요. 2023년 봄 드디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애틀로 가는 14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잘한 결정일까, 나이 들어서 새로운 땅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기가 정말 맑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여기서는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처음 2개월은 렌트 아파트에서 살면서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페더럴 웨이라는 동네를 추천받았어요. 한인들이 많이 살고 H마트도 있고 한인교회도 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 음식점도 많고 은행 업무도 한국어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에 든 건 주택 가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조건은 단독주택에 침실 3개,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면 최소 15억 원은 할 것 같은 집들이 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강남 전세보다 조금 비싼 정도였죠. 여러 집을 보러 다니다가 운명의 집을 만났어요. 1995년에 지어진 2층 단독주택인데 침실 4개에 화장실 3개, 차고까지 있는 집이었습니다. 앞마당과 뒷마당이 넓어서 텃밭도 가꿀 수 있겠더라고요. 집 가격은 78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10억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한국에서 모아둔 돈과 전세 보증금으로 현금 구매가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을 보는 순간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특히 뒷마당에서 바라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멀리 산들이 보이고 하늘이 그렇게 높고 파랄 수가 없었죠. 한국에서는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기는 260제곱미터가 넘는 단독주택이에요. 크기만 3배가 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한국 전세금보다 조금 비싼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세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복잡했는데 여기서는 재산세 프라퍼티 텍스가 연간 $8,500 정도였어요. 월로 따지면 70만 원 정도죠. 한국에서 아파트 관리비로 내던 돈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집 구입 과정도 한국보다 훨씬 투명하고 간단했어요. 에이전트가 모든 걸 도와줬고 변호사도 배정해줘서 법적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거래할 때 항상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더라고요. 2023년 7월 드디어 저희 집을 갖게 됐습니다. 열쇠를 받던 그 순간의 기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60대에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된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평생 전세로 살았는데 말이에요. 이사한 지 일주일 후 딸아이가 다닐 현지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페더럴 웨이 하이그램 H 스쿨이라는 곳이었는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한국 사립학교보다 시설이 훨씬 좋았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수업료가 무료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공립학교를 다녀도 각종 보충수업료, 급식비, 교재비 등으로 월 50만 원은 나갔는데 말이에요. 딸아이는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어려워했지만 금세 적응하더라고요. 특히 수학과 과학은 한국에서 배운 게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미국 아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3개월 후 딸아이가 아빠 엄마 미국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생겼고 방과 후에는 드라마 클럽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딸아이가 다시 웃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여기서는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스트레스로 빠지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은퇴 후에도 뭔가 계속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월 연금 수입이 하나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생활비는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집을 현금으로 샀으니까 월세나 대출이자가 없고 재산세와 공과금, 식비, 차량 유지비 정도만 나가거든요. 특히 식비가 정말 저렴해요.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사면 한국보다 훨씬 싸게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도 한국의 절반 가격이고 과일이나 유제품은 더욱 저렴하죠. 의료비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메디케어 자격이 되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전에는 민간보험을 들면 돼요. 월 $300 정도 내는데 한국 실비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집값 걱정, 아이 교육비 걱정, 노후 걱정. 끝이 없었죠. 여기서는 정말 여유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주말에는 딸아이와 함께 시애틀 다운타운 구경도 가고 가끔은 캐나다 밴쿠버까지 드라이브도 해요.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라벤더 축제가 열려요.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 아름답고 겨울에는 가끔 눈이 와서 동화 같은 풍경을 연출하죠. 한국 친구들이 가끔 안부를 묻는데 다들 부러워해요. 특히 강남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치킷치킷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세 사기 걱정에 아파트값 폭락 걱정에 노후 걱정까지. 최근에 한국에 계신 동료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즘 강남 전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도 전세가 5억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만약 저희가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정말 큰 손해를 봤을 거예요.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사교육비는 더욱 올랐다고 해요. 중학생 기준으로 월 400만 원은 기본이고 고등학생은 500만 원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쯤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딸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해요. 영문학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 책들을 읽고 창작 활동도 하고 있어요. 성적도 좋아서 명문대학교 진학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한국에서는 아이 교육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었거든요. 공부해라, 학원 가라, 성적이 왜 이래 하면서 매일 잔소리했죠.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딸아이가 알아서 공부하고 저희는 딸아이의 취미나 꿈을 응원해 줄 뿐이에요. 대화도 많아졌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었어요. 올해로 미국에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립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도 섭섭하죠. 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아요.
깨끗한 공기, 넓은 공간, 여유로운 생활, 무엇보다 딸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최근에는 시민권 신청도 준비하고 있어요. 5년 후에는 미국 시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후회되는 건 왜 더 일찍 결정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만약 10년 전에 왔다면 딸아이가 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이민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 가족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강남 8억 전세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시애틀 단독주택의 자유로움을 얻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뒷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토마토를 보면서 참 행복하다고 느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삶이거든요. 미국으로의 이민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딸아이가 대학에 가고 결혼해서 손주를 보여줄 때까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저희처럼 늦은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1세가 된 박정수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IT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30년 전인 1995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어느덧 미국 생활이 한국 생활보다 길어졌네요. 사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62세나 63세 정도의 조기 은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401k에도 120만 달러 정도 모았고 집도 15년 전에 모기지를 다 갚았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특히 의료보험 문제가 정말 큰 걸림돌이었어요. 결국 65세까지는 계속 일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먼저 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IT 컨설팅 회사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아내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해요. 연소득이 저는 15만 달러, 아내는 8만 달러 정도 되니까 합쳐서 23만 달러 정도예요. 아이들은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어요. 큰 아이는 28살로 뉴욕에서 투자은행에 다니고 작은 아이는 25살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아이들 교육비 부담도 끝났고 집도 2009년에 완전히 갚았으니까 큰 고정비는 없는 상태예요. 401k는 저 혼자 120만 달러, 아내 것까지 합치면 180만 달러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지금 시세로 130만 달러 정도 나와요. 2000년에 65만 달러에 샀는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순자산으로는 300만 달러가 넘으니까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작년 말쯤부터 진지하게 조기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점점 힘들어지기도 하고 젊은 직원들과의 세대 차이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게 디지털화되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화상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듣게 된 이야기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 친구 중에 김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57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대요. 야, 정수야. 나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인 이모는 공무원이었는데 60세에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등산 동호회 활동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매일 산에 가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고 저녁에는 부인과 산책하면서 지내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빨리 은퇴해서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기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401k에서 돈을 빼서 생활하면 되지 뭐가 어렵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조사해보니까 59.5세 전에 401k에서 돈을 빼면 10% 페널티를 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행히 55세에 회사를 그만두면 마지막 회사 401k에서는 페널티 없이 돈을 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2세에 은퇴하면 페널티는 문제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의료보험이었어요. 지금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정말 좋거든요. 월 보험료가 가족 기준으로 $400 정도밖에 안 들어요. 회사에서 대부분을 부담해 주니까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 이 보험을 못 받잖아요. 처음에는 코브라 보험을 생각했어요. 코브라는 회사를 그만둬도 기존 보험을 18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회사에서 더 이상 보험료를 보조해 주지 않으니까 전액 자비로 내야 하는데 월 $1,800가 넘더라고요. $1,800면 연간 $21,600예요. 18개월 동안만 계산해도 $32,400가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18개월이 지나면 다른 보험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는 더 비싸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알아봤어요. 오바마 케어는 기존 병력을 따지지 않고 가입할 수 있어서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오바마 케어는 소득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처럼 401k에서 돈을 빼서 생활하면 그게 다 소득으로 계산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간 $80,000를 401k에서 빼서 생활하면 그게 그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 나이대에서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는 거였어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2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70,000 정도만 넘어도 보조금이 없어져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저희 부부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면 괜찮은 플랜은 월 $1,500에서 $2,000 사이더라고요. 연간으로 치면 $18,000에서 $24,000예요. 게다가 디덕터블도 높아서 실제로 병원에 가면 추가로 돈을 많이 내야 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당뇨가 있다는 거였어요. 몇 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지금은 약으로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존 질환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바마 케어는 기존 질환으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의료보험료만 연간 $20,000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401k에서 연간 $100,000 이상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401k가 10년도 안 되어서 바닥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현재 상황에서 62세에 은퇴한다면 의료보험료 연간 $20,000, 생활비 연간 $60,000 지금보다 절약해서 세금 연간 $15,000 정도, 총 필요 금액 연간 $85,000, 401k에서 연간 $85,000를 빼면 투자 수익을 고려해도 15년 정도면 바닥날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77세에는 돈이 떨어지는 거죠.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다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65세까지 일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에서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이에요.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비를 커버하는데 제가 30년 동안 세금을 냈으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파트 B는 의사 진료비를 커버하는데 월 $185 정도 내면 돼요. 거기에 처방약 보험인 파트 D까지 합쳐도 월 $250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회사 보험료 월 $400와 비교하면 오히려 더 싸죠. 물론 보장 범위는 좀 다르지만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을 추가로 들어도 월 $500 정도면 충분해요. 65세까지 일한다면 3년간 추가 소득 $450,000 세전, 401k 추가 적립 $100,000, 65세 이후 의료보험료 월 $500 연간 $6,000. 이렇게 계산하니까 65세까지 일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 문제예요. 소셜 시큐리티는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62세에 받으면 정액의 75%밖에 못 받아요. 67세가 정년인데 67세에 받으면 10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70세까지 늦추면 132%를 받을 수 있고요. 제가 67세에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가 월 $2,800 정도 돼요. 그런데 62세에 받으면 월 $2,100밖에 못 받아요. 월 $700, 연간 $8,400 차이예요. 평생 받는 거니까 엄청난 차이죠. 더구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59세니까 저보다 2년 늦게 은퇴할 수 있어요. 아내까지 고려하면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도 월 $5,00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계산을 다 해보고 나니까 조기 은퇴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한국 친구들처럼 57세, 60세에 은퇴하는 게 부럽기는 하지만 미국은 시스템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시스템의 장점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첫째,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높다는 거예요. 한국은 대부분 60세 정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67세까지 일할 수 있고 나이 차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 회사에도 70세가 넘어서까지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61세인데 아직 체력이나 정신력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4년 정도 더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계속 일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둘째, 메디케어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료보험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알아보니까 메디케어가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료비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이나 중병에 걸리면 비급여 항목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메디케어는 대부분의 의료비를 커버해줘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서플리먼트 보험까지 들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져요. 특히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큰 의료비는 거의 다 커버되니까 안심이 돼요. 셋째, 401k와 소셜 시큐리티를 합치면 은퇴 후 소득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65세에 은퇴한다면 401k에 140만 달러 정도 있을 거예요. 4% 룰을 적용하면 연간 5만 6천 달러를 뺄 수 있어요. 거기에 소셜 시큐리티 부부 합쳐서 연간 7만 달러 정도 받으면 총 연간 12만 6천 달러 소득이 있는 거죠. 월로 치면 1만 달러가 넘어요. 집은 이미 다 갚았으니까 큰 고정비도 없고 의료보험료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넷째, 세금 혜택도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율도 낮아져요. 지금은 24% 세율을 내고 있는데 은퇴하면 12%나 22% 정도만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세금 공제 혜택도 더 많아져요. 스탠다드 디덕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니까 65세까지 일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한국 친구들처럼 50대에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4년만 더 참으면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릴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요즘은 일하는 것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도 많이 늘었고 워라밸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됐거든요. 제 회사도 주 3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젊었을 때는 승진이나 연봉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경험이 쌓이니까 일 자체는 더 쉬워졌어요. 최근에는 회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도 맡게 됐어요. 신입사원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는 역할인데 이게 생각보다 보람찬 일이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쌓은 경험을 젊은 친구들에게 전수해주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도 처음에는 제가 조기 은퇴 계획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산을 보여주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동안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나 봐. 4년만 더 참자고 하면서 격려해줘요.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큰아이가 아빠, 미국은 한국과 시스템이 다르니까 미국 방식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조언해줬어요. 투자은행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65세 은퇴를 목표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남은 4년 동안은 최대한 건강을 관리하면서 일하고 401k도 조금 더 늘리려고 해요. 지금 연간 2만 7천 달러씩 넣고 있는데 50세 이상은 추가로 7,500달러를 더 넣을 수 있어서 총 34,5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4년 후에는 401k가 200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가능하겠죠.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니까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해요.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하이킹을 가는데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날씨도 좋고 하이킹 코스도 많아서 운동하기에 최적이에요. 그리고 은퇴 후에 뭘 할지도 미리 계획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30년 동안 미국에서만 살았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구경해보고 싶고 한국도 자주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취미 활동도 늘리려고 해요. 예전에 골프를 좀 쳤는데 은퇴하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볼 생각이에요. 오렌지 카운티에는 골프장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새로 이민 온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영어를 가르쳐주는 일 같은 거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재정적으로도 더 안정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65세에 은퇴한 후에는 401k에서 4%씩만 빼고 가능하면 70세까지는 소셜 시큐리티를 늦춰서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가 32% 더 늘어나거든요. 건강하게 70세까지 일할 수는 없겠지만 소셜 시큐리티만은 늦춰서 받으면 월 소득이 훨씬 늘어나요. 70세부터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도 월 $7,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느끼는 건데 미국은 정말 계획적으로 살기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시스템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거든요. 한국은 제도가 자주 바뀌고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인 틀은 크게 안 바뀌어요.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 같은 제도들이 수십 년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미국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책임도 더 크지만 그만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기 은퇴를 고민했던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은퇴 시스템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401k 세금 혜택 등등. 이런 걸 미리 알아두니까 안심이 돼요. 특히 의료보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은 의료보험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65세 전에 은퇴하려면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결할지 반드시 계획해야 해요. 저처럼 회사 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코브라나 오바마 케어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연간 $20,000 이상 들어가는 건 정말 부담이 크죠. 그런데 65세만 되면 메디케어로 해결되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주변에 있는 다른 한국분들께도 이런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저처럼 조기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늘었어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만난 박모라는 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58세인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만두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박 형님,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의료보험 문제만큼은 꼭 해결 방법을 찾아두세요. 특히 기존 질환이 있으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그분도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더욱 중요하죠. 지금 회사 보험으로는 월 $50 정도만 내고 약을 받으실 수 있는데 개인 보험으로 바뀌면 훨씬 비싸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미 62세에 조기 은퇴를 하신 김모라는 분인데 의료보험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계세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셨는데 월 보험료가 $1,400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디덕터블이 $10,000라서 웬만한 병원비는 다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세요. 김 형님, 3년만 더 참으셨으면 메디케어로 해결되었을 텐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후회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은퇴를 하신 상황이라 돌이킬 수는 없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서요. 미국에서는 65세까지 일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듦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미국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면 이미 늙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빨리 은퇴해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60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제 회사에도 65세, 70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활기차게 일하세요. 저희 부서의 톰이라는 동료는 68세인데 아직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나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61세라고 해서 벌써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구나. 앞으로 4년 정도는 충분히 현역으로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건강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됐어요. 어차피 4년을 더 일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최대한 건강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년 종합검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당뇨 관리도 더 철저히 하고 있어요. 혈당 수치를 매일 체크하고 식단도 영양사와 상담해서 새로 짰어요. 운동도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주 3회씩 하고 있고요. 다행히 회사 보험이 이런 예방 의료에 대해서는 거의 100% 커버해줘요. 연간 종합검진, 영양사 상담, 개인 트레이너까지 다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도 65세까지 일하는 또 다른 장점이죠. 아내도 마찬가지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특히 갱년기 증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호르몬 치료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직장 보험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방 의료부터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커버해 주니까 안심이 돼요. 최근에는 은퇴 후 계획도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일단 65세에 은퇴하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한국 여행이에요. 30년 만에 제대로 된 한국 여행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동안은 부모님 문안이나 간단한 일로만 한국에 갔었는데 이제는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도 하고요. 특히 제주도에 있는 김모 친구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펜션도 구경해보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도 감상해보고 싶고요. 그때는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가보고 싶은 곳들이 많아요. 캘리포니아에 30년 동안 살면서도 정작 미국의 다른 지역은 많이 못 가봤거든요. 은퇴하면 RV를 렌트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특히 국립공원들을 많이 가보고 싶어요. 옐로스톤, 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등등. 이런 곳들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둘러보고 싶어요.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리고 싶어요. 큰아이가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몇 년 후면 손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할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데 은퇴하면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가서 며칠씩 지낼 수도 있고요. 취미 생활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카메라를 거의 안 만지게 되더라고요. 은퇴하면 좋은 카메라도 하나 사고 사진 동호회도 가입해서 활동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다시 공부해보고 싶어요. 30년 동안 영어만 쓰다 보니까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특히 요즘 한국에서 쓰는 신조어들은 거의 모르겠어요. 한국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고요. 한인 커뮤니티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교회 정도만 다니고 있는데 은퇴하면 한인회나 다른 단체 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새로 이민 온 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싶고요. 특히 저처럼 IT 분야에서 일하려는 분들에게는 제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요.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충분히 기다릴 만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에 조기 은퇴를 포기했을 때는 좀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국 친구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나만 계속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61세까지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 좋은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친구들 중에는 조기 은퇴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4년만 더 참으면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도 이제는 완전히 동의해요. 여보,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했네. 미국은 미국만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격려해줘요. 아이들도 저희 결정을 지지해줘요. 특히 작은 아이가 아빠, 엄마 건강하게 오래 일하시는 게 최고예요. 저희도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족들의 지지가 있어서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일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즐거워요. 65세까지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별로 없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시니어 멤버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신입사원 교육도 맡겨주고요. 이런 역할들이 생각보다 보람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똑똑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고요. 그런 친구들과 일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경험을 알려주고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도우면서 일하니까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인데요. 조기 은퇴를 꿈꾸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요. 특히 의료보험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65세 전에 은퇴하려면 연간 2만 달러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각오해야 해요. 이게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401k에서 돈을 빼는 것도 신중하게 계산해 보세요. 조기 인출 페널티는 물론이고 세금 문제도 복잡해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소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예요. 62세에 받으면 평생 30% 적게 받아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꼭 계산해 보세요. 반대로 65세까지 일하면 얻는 장점들도 많아요. 메디케어로 의료보험 문제가 해결되고 401k도 더 늘릴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달라져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정말 편안해져요. 저도 처음에는 조기 은퇴를 포기하는 게 아쉬웠지만 이제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4년 후에는 훨씬 여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친구들처럼 50대에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대신 60대 후반부터는 정말 걱정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한국과 시스템이 다르니까 미국 방식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